예외가 발생을 하면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됩니다. 내가 직접 throw라는 문을 통해서 던질 수도 있고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하고 싶으면 그걸 잡아야 됩니다. 잡는 방법은 try, catch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ry, catch 하게 됩니다. 그래서 try 안에다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문장들을 넣게 됩니다. 넣게 되고 이 문장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실행되지 말아야 되는 거를 함께 넣어요. 묶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했는데 이런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서는 그냥 메시지만 출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요 메시지를 보고 뭘 알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트라이 캐치하는 거하고 또 배포할 때 트라이 캐치하는 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트라이를 안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 문장으로 계좌 이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계좌 이체를 만드는데 from 계좌가 현재 잔액이 10,000원이야. 10,000원이에요. 그런데 10,000원인데 어마운트를 20,000원을 인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from withdraw에서 20,000원 하면 20,000원을 인출할 수 없죠. 잔액이 부족하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지만 to deposit 20,000원은 실행이 돼요. 빠져나가는 데는 없는데 들어가는 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예외 처리를 하면 from withdraw에서 20,000원 했다. 그러면 요 예외가 발생하겠죠. 그럼 여기서 중단돼요. to deposit은 실행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는 withdraw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to deposit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 예외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이 실행되면 안 돼. 그럼 걔를 같이 트라이저에 묶어 놓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예외가 발생하면은 나머지는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 7부터는 요 두 개 예외를 원래는 캐치절에서 하나의 예외만 잡을 수 있었는데 여러 예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때 재미난 거는 요 연산자를 썼어요. 오화 연산자.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건지 이상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연산자를 써서 한 캐치저에서 여러 개를 잡을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캐치 블럭은 어떤 측면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케이스절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케이스절도 요 조건에 따라서 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실행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캐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 캐치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가 다 실행되는 경우는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실행돼요. 그런 면에서 케이스절하고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정의되는 형태를 보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처럼 하나의 인자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함수 정의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 객체가 여기로 전달되고 요때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캐치에서. 그 다음에 이 캐치절을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이 캐치절을 여러 개 쓸 때 정의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트라이절에서. 그럼 이 예외를 여기서 잡을 수 있는지 차례대로 검사를 해요. 차례대로. 그런데 요 예제의 경우에는 exception이라는 게 있고 IO exception이라는 게 있는데 자바 라이브러리는 이 exception들을 상속으로 묶어놔요.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게 있고 이 밑에 IO exception, 뭐 runtime exception 등이 있어요. 여러 예외들이 여기에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예외는 뭐에 해당돼요? exception에 해당되죠. 우리가 pet, dog, cat이 있으면 강아지도 펫이고 고양이도 펫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속 구조로 묶어 놓으면 이 아래 모든 예외는 exception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서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될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작성하면은 문법 검사에서 검사를 해줍니다. 얘는 unreachable code다. 이렇게. 그래서 거꾸로는 돼요. 거꾸로 작성하는 건 괜찮아요. 위에 IO exception이고 여기에 exception이면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여기서 잡고 나머지 예외는 여기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을 때 하위 거부터 먼저 작성을 해야 돼요. 스페시픽한 거 순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 나열할 때도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얘 하나만 해도 여기서 IO exception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동등한 거를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서로 상하 개념이 있는 거는 이렇게 써봤자 의미가 없다. 그리고 캐치절은 차례대로 검사를 한다. 그래서 캐치절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치절만 있는 게 아니라 finally라는 절이 있어요. finally. 그래서 요거는 그 스위치문의 디폴트랑 조금 비슷한데 좀 차이도 있어요. 자, 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외가 발생하지 않으면 트라이에 있는 모든 문장이 실행됩니다. 캐치 쪽으로는 갈 일이 없어요. 예외가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런데 finally는 실행됩니다. finally는 실행돼요.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 안 하면 여기 있는 문장들이 모두 실행되고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문장들은 실행돼요? 안 돼요?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1, 2, 3, 4가 있다. 그런데 이게 try로 묶여져 있어요. 요걸 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은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캐치절로 옵니다. 캐치절로 오는데 저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차례대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IO exception이 발생하면 얘가 잡을 것이고 runtime exception이 발생하면 얘가 잡을 거예요. 근데 IO도 runtime도 아니면은 못 잡아요. 그러면 그 예외는 다시 상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H고 F고 G다. 근데 여기에 try catch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예외를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H가 이렇게 있겠죠. 얘 안에. 그럼 얘가 여기서 캐치했는데 못 잡았어. 그러면 그 예외는 다시 여기서 종료되고 다시 일로 가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어떤 문장들이 있으면 얘는 실행이 안 돼. 요 문장은 언제 실행될까? finally 다음에 있는 것. 언제만 실행돼요? 예외가 발생 안 하면 요거 실행되고 finally 실행되고 얘가 실행돼요. 예외가 발생을 했다. 그럼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되고 요거 실행돼요. 그 다음에 얘 실행돼요. 예외가 발생됐는데 여기서 못 잡았어요. 그럼 얘 실행되고 얘 실행되고 이거 실행 안 되고 위로 가요. 그러니까 finally는 항상 실행돼요. 어떤 경우든지 finally는 무조건 실행됩니다. 무조건 실행된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는데 그 예외를 잡을 수 있는 캐치절이 있으면 그 캐치절이 실행되고 그 다음에 finally가 되고 그 캐치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try 일부 finally 상위로 전달된다. 이게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try catch의 원리가 그렇게 된다.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finally를 왜 썼냐? 뭐 우리가 쌍으로 해야 되는 게 종종 있어요. 근데 자바는 또 좀 드물지만 뭐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에
new 하면 뭘 해야 돼? 딜리트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new 했는데 예외가 났어. 그럼 여기서 finally에서 딜리트를 해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파일을 여기서 열었어. 그러면은 다른 데 가기 전에 그 파일을 닫아줘야 되겠죠. 그런 닫는 걸 하기 위해서 finally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든 예외가 발생 안 하든 간에 꼭 해야 되는 일은 finally에서 작성하게끔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게 개발돼서 try with resource라는 게 개발돼서 파일을 복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2개 열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하다가 여기서 에러 나거나 라이터 만들 때 에러 나면 이 리더를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안 해도 자동으로 닫는 구조입니다. try resource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것들은 auto closeable, 클로즈 메소드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의 그 클로즈 메소드를 무조건적으로 try가 끝나면 finally를 안 해도 무조건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좀 편해졌죠. 그리고 요즘은 그래서 finally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파일 열고 닫는 거는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럼 얘는 여기에 우리가 reader close, writer close라는 문장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try가 끝나면은 닫아줍니다. 예외가 나도 닫아줘요. 다 닫아줍니다. 자, 그러면 예외를 발생할 때는 throw라는 문을 쓰고 발생된 예외를 잡고 싶으면 try catch라는 걸 씁니다. try catch. 그러면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함수에서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 공표할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F를 호출하는 사람들은 이 F 메소드를 보면 이 F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API를 봤을 때 API에서 함수 하나 봐요. 그럼 이 함수가 어떤 입력을 받아서 어떤 출력을 보는지 설명을 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어떤 예외를 발생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내가 발생 안 하게끔 적절한 인자들 주거나 발생했을 때 처리하거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그 함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이 뭐고 그 예외들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쓰셔야 된다.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공표입니다. 근데 공표는 뒤에 나오겠지만 자바에서는 예외를 체크드와 언체크드로 나눴어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짓인데 이 두 개로 나눴고 체크드 예외는 내가 처리 안 하면 무조건 공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자바의 실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30분 25 그 체크드와 언체크드는 내일 설명드리고요. 자바 라이벌에 있는 예외 클래스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모든 예외는 스로우볼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로우볼 위에는 뭐가 있을까? 스로우볼 위에 안 그려져 있지만 뭐가 있을까? 자바에는 항상 맨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어요. 오브젝트. 그래서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아래 스로우볼. 모든 예외는 스로우볼. 근데 이 스로우볼은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get message, print stack trace라는 게 있습니다. get message는 예외가 발생할 때 우리가 주는 문자열을 출력해줘요. print stack trace는 함수가 어디서부터 호출돼서 죽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래요?
디버깅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죽었을 때.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문제들을 에러와 익셉션으로 나눴어요. 에러는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고 조치할 수도 없는 그런 에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JVM 문제. JVM에서 문제 발생하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에러로 처리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익셉션에 해당돼요. 그리고 익셉션 중에 언체크드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내일 설명드릴 건데, 런타임 익셉션은 언체크드 예외예요. 아까 같은 0 나누기, 뭐 배열을 쓰는데 마이너스 1 이런 건 다 런타임 익셉션입니다. 나머지는 체크드 예외예요. 그리고 IO 익셉션 같이 파일 이름을 사용자가 잘못 줬어.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실수로 잘못된 이름을 줬거나 경로를 잘못 줬으면 그런 거 없다, 그런 파일이 없더라 라고 얘기해 주면 사용자가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좀 달라요. 체크드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극복할 수 있어요. 언체크드는 발생을 안 되게끔 막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프로그램만 잘 짜면. 그래서 그 성격을 자바는 나눴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내일 얘기를 하고, 런타임 익셉션 밑에는 우리가 많이 만나는 것들이고, 얘네들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게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와 어리매틱 익셉션, 또 클래스 캐치 익셉션, 강아지를 고양이로 바꾸란다.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타입 변환하는데 안 될 수 있죠. 정수를 문자를 바꾼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뭐예요? 뭐 참조 변수를 쓰는데 변수 값이 널이야. 그럼 안 되겠죠. 그게 널 포인트 익셉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프로그램 에러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자바를 최초로 설계한 사람들이 예외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크게는 처리할 수 없는 예외,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예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처리할 수 있는 예외는 세부적으로 코드 수정을 통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예외랑 코드를 수정을 통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없는 예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는 두 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분류 1, 분류 2-1, 2-2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분류 1은 프로그래머가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하여도 뭔가 극복할 수 없는 예외들을 저기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원 고갈이나 JVM 자체 오류, 메모리 부족 또는 JVM 자체 오류, 이런 경우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 코드를 통해서 또는 사용자가 뭘 해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바에서는 에러라는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컴퓨터를 꼈다 키거나 그렇게 해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분류 1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분류 2-1은 주로 코드 수정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에 논리 오류가 포함돼서 프로그램의 정상 동작에 영향을 주는 것, 즉 실행하다 보면 죽는 거예요. 코드에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널 변수를 내가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0 나누기가 이루어졌다든지, 배열을 접근하는데 색인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든지, 용량이 5인데 6, 7 뭐 이런 걸 썼다든지 하면은 실행 시간에 오류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예외를 발생하지 않도록
고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서 수정해가지고 실제 배포 버전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들을 자바에서는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 2-2는 사용자 실수 등 프로그램 외적인 요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예외들을 말하고, 이런 것들은 보니까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다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극복할 수 있다. 발생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다시 오케이 누르면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계속 실행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고요. 자바는 초기에 설명드렸듯이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니까 2-2 형태의 예외는 좀 강제적으로 무조건 처리하게 하자라는 개념을 가졌어요. 강제적으로 처리하게 하자. 강제적으로. 왜냐하면 2-2와 같은 예외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고 문제를 발견하면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게끔 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2-1에 해당되는 것을 unchecked 예외라고 하고 2-2는 checked 예외라고 했습니다. unchecked, checked. 이 분류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unchecked, checked. 그래서 얘네들은 프로그램 수정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크 예외는 프로그램 수정에서는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예측할 수가 있고 이거를 대비해서 프로그래밍 하면 실행 시간에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했고 요 책 예외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띠게 했습니다. 무조건 처리하게끔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버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요소가 됩니다. 너무 강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이것의 문제 부작용 이런 거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자바를 개발할 당시부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뭐 자바가 개선되면서 바뀌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거를 도입할 수 있어도 계속 예전 것들이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C에 있던 모든 기능들이 C++이 돼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더라도 예전 방법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호환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체크 예외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걸 보면 여기서 F에서는 이 안에서 체크 exception이 A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A exception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되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F도 A가 널이면 널 포인트 exception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ull pointer exception이라는 거는 unchecked 예외예요. 왜? 프로그램을 수정하면은 극복할 수 있으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렇게 A가 null인지 보고 null이 아닌 경우에만 얘를 실행하게끔 하면 null pointer exception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이 경우에는 발생 안 하겠죠. 그래서 unchecked 예외는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바에서 이렇게 코딩하면 문법 오류가 돼요. 문법 오류가 돼요. 왜? 이 F에서 unchecked 예외가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얘가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요. 그럼 얘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이 A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일을 만들어 가지고 극복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func이라는 데서는 체크 대회가 발생하지 않겠죠. 발생하더라도 안에서 처리가 됐으니까 그 위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바에서는 예외를 꼭 발생한 그 순간에 처리 안 해도 돼요. 위로 올려가면서 내가 처리하고 싶은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A에서는 발생하더라도 여기서 처리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공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에러가 돼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예제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5장 예제에 하나를 더 추가해 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예제는 check exception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는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에 정의된 것들이 있고 사용자가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새롭게 예외를 정의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이런 예외를 만들 건지, 언체크드 예외를 만들 건지 체크드 예외를 만들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냐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만약 내가 체크드 예외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exception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돼요. exception이라는 걸. 알겠죠? 그래서 exception을 상속받는, 직접적으로 상속받는 예외들은 무슨 예외가 돼요? 자바의 분류상 체크드 예외가 된다. 만약 내가 체크드가 아니라 언체크드 예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exception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exception의 자식 클래스인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untime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정의하면은 unchecked 예외, check exception을 상속받으면 checked 예외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예외를 정의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종류의 예외를 만들고 싶은지에 따라서 runtime exception 아니면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가 만약 있다. 바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unchecked 예외만 발생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fu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checked 예외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놨더니 빨간색으로 오류가 났어요. 왜 오류가 나죠? 이 함수에서 checked 예외가 발생하는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처리하는 방법은 이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무슨 방법이 있어요? 상위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표를 하는 방법으로 코드를 여기 이렇게 갖다 대니까 아마 여기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면 surround 말고
add throw declaration을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fu는 이제 예외가 오류가 없어졌어요. 오류가 없어졌지만 여기서 오류가 또 나와요. 오류가 또 생겼어요. 왜? fu는 뭘 해요? fu는 뭘 해요? unchecked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애죠. 그러면은 메인도 checked exception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에서 얘를 또 어떻게 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공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표하는 것은 방관하는 거예요.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예요. 왜? 여기서 만약 체크대회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처리 안 해. 그럼 그 예외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요? 메인 위는 뭐예요? JVM입니다. 그래서 JVM으로 예외가 전달되면 어떻게 돼? 프로그램 죽죠. 근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안 죽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지금은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체크 대회는 뭐다? 프로를 수정해서 극복할 수는 없지만 예측할 수가 있고 대비해서 프로그램하면 실행 시간에 극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 대회는 어디까지 가면 안 돼요. JVM까지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자바 설계한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해버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해서 여기서 뭔가 체크 대회가 발생했을 때 뭐를 해가지고 다시 fu를 실행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반은 이렇게 내버려둬도 신경을 안 써요. 문법적으로는. 언체크드 예외는 발견해서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실행을 해봐요. 그러면은 언체크드 예외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디서? 10에 여기서 예를 호출했는데 4줄에서 예외가 났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그 문제를 코드를 수정해서 뭔가 하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요거까지 지워버리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요. 문법 오류 없이. 그래서 그 개념을 이제 조금 이해되겠어요? 체크 대회가 있고 언체크 대회가 있고 체크 대회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드렸어요. 얘는 내가 뭘 안 하면 문법 오류가 나요. 그래서 걔를 문법 오류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해당 위치를 해서 공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트라이 캐치로 잡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트라이 캐치는 꼭 특정한 위치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유연하게 하도록 공표, 잡법 또는 뭐 공표, 잡아 뭐 어떻게든 잡아서 해야 돼요. 그걸 잡아서 내가 처리 안 한다는 거는 내 프로그램은 가끔 죽어도 좋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부분은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예외 클래스를 내가 정의하고 싶어요.
새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가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름을, 이 클래스 이름을 좀 요 예외에 알맞게 만들어서 좀 더 가독성 있는 을 높일 수가 있다. insufficient fund. 영어만 잘하면 저게 무슨 문제인지 확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용자 예외들은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곳에서만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나 뭐 null point exception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 안 해도 다른 함수에서도 막 바로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모르죠. 내 코드에서 발생됐는지 라이브러리에서 발생됐는지 요 아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새 예외 클래스를 만들면서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돼. 그러면 새로 만들 수밖에 없죠. 기존 예외들은 내가 필요한 기능이 없을 테니까 그 기능을 추가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insufficient fund exception은 checked로 만들까 unchecked로 만들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준은 뭐냐면은 얘를 사전에 코드를 수정해서 방지할 수 있냐 없냐로 따져요. 보통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특이하게 체크드로도 되고 언체크드로 해도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개념에서는 얘는 언체크드로 하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저 어마운트 인자를 여기다가 보내기 전에 get balance를 불러가지고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보고 잔액이 충분한지를 검사한 다음에 어마운트를 인자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이 안 되게끔 원천적으로 코드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언체크드 예외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코드를 수정해서, 프로그램 수정해서 발생 안 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언체크드 예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은 본인들이 판단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예외를 어떻게 처리할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고민해서 필요하면 체크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방지할 수 있는, 코드를 수정해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언체크드 예외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크드로 또는 언체크드로 만들 때 차이점은 뭘 상속해서 만드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드 예외로 만든다. 그럼 뭘 상속해요? exception. 언체크드 예외를 만든다. 그러면 runtime exception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두 개의 생성자를 만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생성자, 그러니까 예외를 정의할 때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생성자예요. 사용자가 그냥 기본 생성자 불러서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다가 출력해줘야 될 정보, 우리가 그때 0 나누기 하면 divide by 0 나왔죠? 그게 출력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가 좀 더 필요한 정보들이 예외가 발생됐을 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문자열을 보내서 예외가 발생하면 그 문자열이 출력되게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받는 걸 하나 또 해요. 그래서 얘는 슈퍼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get message라고 하는 그 스로볼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요 메시지들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거 왜 봐야 돼? 메시지 왜 봐야 될까? 메시지 왜 봐야 될까? 요걸 하려고. 그러니까 개발 과정에서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어떤 건지 찾고 알고, 그 예외 상황들이 발생하면 예외들을 발생하도록 쭉 만들어 놔요. 그러면 개발하다가 그 예외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어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짜증나는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아, 드디어 예외를 발견했다.
이게 왜 예외났지? 그럼 뭘 봐야 돼? 그 문자열을 보고 내가 그 예외가 왜 발생됐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 문자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발생된 위치는 스택 트레이스로 쭉 나올 테니까 문자열과 발생된 위치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문자열, 그 예외가 발생됐을 때 어떤 메시지를 줄 거고, 이 메시지는 뭐에 도움되는 거예요? 디버깅 하는데, 프로그램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보여주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새로운 기능 뭐가 넣을 거냐?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유지하겠다. 근데 이게 별로 의미는 없어요, 솔직히. 부족한 금액을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고, 뭐 그 부족한 금액을 메시지에 그걸로 우리가 상황 파악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부족한 금액을 가지고 사용자한테 뭔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그럼 이런 게 또 도움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나 우리가 이 예외를 발견해서 이 예외를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어디다 집어넣어요? 예외 객체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처리하는 곳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리하는 곳에서는 그런 정보들을 갖고 와서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죠. 그게 뭔지는 상황마다 다르니까 제가 좋은 예를 못 찾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을 안 해봐서 현장에서 오래 일해봤으면 현장 예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외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발이 완료된 후에 이제 들어있어야 될 예외 처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는 막 발생하게끔 내버려 둬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 안 되게끔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거고, 개발된 이후에는, 그래서 배포의 사용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드 예외들만 어떻게 처리할 건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언체크드 하나도 발생 안 되게끔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강건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외와 상속. 상속하면 상속의 이점은 뭐예요? 상속의 이점. 시험 문제에 늘 물어봐요. 상속의 이점이 뭐냐? 상속의 이점은 자식 클래스 정의할 때 편하다. 왜? 자동으로 다 물려봤잖아요. 중복 정의 안 해도 돼. cat, dog 만드는데 공통된 부분은 어디다 한 번만 정의하면 돼. 펫에다가 한 번만 돼요. 편하죠. 그렇게 만드는 게 편하고,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cat, dog이라는 리모컨 말고 리모컨을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다양한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즉 부모 타입 리모컨은 자식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책 1, 책 2를 근데 자식적인 하면서 책 1을 발생시킨다 그래요. 그러면은 A 리모컨으로 우리 F 함수를 뭐가 발생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고 책 2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뭐만 발생돼? 얘가 가리킨 책 1만 발생되겠죠. 얘가 책 2는 발생 안 되게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그렇죠? 이해됐죠?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면 부모 리모컨으로는 두 가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면서 사용하는데 실제 so what? 문제 없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A 리모컨을 쓰는데 내 생각에는 예외가 1, 2만 발생할 거로 생각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3이 발생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리모컨을 쓴다는 거랑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보다 적은 수의 책 대여를 발생시키기에는 재정이 할 수 있는데 더 많이 발생하게끔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리모컨으로 얘의 객체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 리모컨으로 얘의 객체를 처리할 때 문제가 되냐 안 되냐? 문제가 되죠. 이 경우에. 얘를 처리할 때는 요 두 개만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게 해야 돼요. 이건 상관없죠. 둘 중에 둘 하는데 얘만 발생돼. 뭐 문제 없죠. 그래서 늘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뭐 그 적분 권한도 약화는 시킬 수 있는데 강화는 시킬 수가 없고 또 얘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요 리모컨 갖고 하이 클래스들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 논리적으로 모순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예외 관련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예외 처리 팁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 프로그램 구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캐치가 막 많으면 좀 보기가 싫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인 때 실행되는 코드만 보고 싶으면 얘만 보면 되고 뭔가 문제 생길 때 하는 일들을 보고 싶으면 얘를 보면 돼요. 얘는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하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예외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함수를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그 메소드가 어떤 종류의 예외를 발생하냐 체크되느냐 언체크드냐 언체크되면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코드로 인자 검사를 미리 해서 방지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거를 해주셔야 되겠고 예외를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딱 빙교하면 이거는 예외를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외를 작은 단위로는 처리하는 거는 보기도 싫고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큰 단위로 묶어줘야 돼요. 얘가 안 되면 나머지 계속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돌다가 포르프 돌다가 하나가 죽으면 포르프가 중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는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예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같이 묶어 놓을 수 있다. 그룹핑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절은 크게 잡을수록 좋아요. 작게 여러 번 하면 코드도 지저분하고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럼 버리고 예외 처리 기법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요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했어요. i는 0, i++인데 원래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범위가 들어가야 되죠. 범위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A0 플레이, A2 막 플레이 하다가 갑자기 얘가 5개가 있었어. 그러면 0, 1, 2, 3, 4는 문제없이 실행되죠. 근데 5를 쓰는 순간 뭐가 돼? 예외가 발생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 무시했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I는 뭐 A의 렌스 이렇게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이렇게 한다. 이거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예외를 처리하기 위해 써야지 예외를 어떤 다른 목적, 다른 그 예외의 특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외 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assert라고 하는 거. assert. 그래서 assert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true이면 저게 맞아? true이면 assertion을 발생시킨다. 아이씨, 잠깐만요. 확인해 봅시다.
제가 뭔가 잘못 쓴 것 같기도 하고, 맞게 쓴 것 같기도 하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예. 이 지금 프로그램 코드를 보니까 얘가 false이면 예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false이면. 그래서 잠깐 어딨나? 어서트의 외처리, exception 테스트.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코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요 exception에서 deposit 입금을 마이너스 5,000원 했어요. 음수로 마이너스 5,000원. 그리고 어디냐? 요 뱅크 어카운트 코드를 보면 요걸 했어요. 그래서 어마운트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0보다 크지 않으면은 예외를 발생시켜줘요. 이렇게 어서션 에러가 났다. 그리고 어디서 났다.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만약 우리가 얘처럼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라는 걸 여기다 썼으면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이제 완성했어. 절대 얘가 발생이 안 돼. 다른 데서도 오류가 없어. 그러면은 얘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우는 게 번거롭죠. 그렇죠? 근데 어서트는 안 지워도 돼요. 안 지워도 되고 어떻게 하냐면 되냐면 여기 보면 run configuration인가? 뱅크 어카운트 테스트에 보면 여기에 보면 VM argument로 -EA를 주고 있어요. -EA라는 건 enable 뭐겠어? assertion. 그럼 얘를 지우면은 어떻게 될까? 이 코드 안에 있는 assert 문장은 다 무시돼요. 무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애들은 발견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게 목적이고 다 수정했으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다 또 지워야 되는데 그 지우는 게 번거로우면은 예외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다? assert다라는 거예요. assert. 그리고 assert를 해놓고 그 assert가 활성화되려면 -EA 해주면 돼요. -EA를 내가 지우고 run 하면 실행이 돼요. 그 마이너스가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assert는 무시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외를 처리할 때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 그 throw, catch 말고 하나가 뭐다? assert라는 거예요. assert. 이 assert는 뭐 자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C++도 있고 다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이거 오타예요. false이면 assertion 에러를 발생시켜준다. 얘를 활성화하려면 -2에 얘를 지우면 들어있는 모든 assert 문은 다 뭐예요? 실행 코드로 번역돼요? 안 번역돼요. 무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와 이런 거의 조금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좀 추가적인 정보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볼 수 있잖아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assertion 에러가 났다. 어디서 났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어서트문을 썼는지는 내 의도가 알잖아요. 어마운트는 0보다 커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내가 10분뿔 시간에는 그걸 했는데,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음수이거나 0일 때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양수일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어마운트를 더했는데 이 합이 인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려면 뭐 예를 들면 assert 뭐야? A.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안 돈다. 밸런스 더하기 어마운트는 맥스 인테저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어마운트. 그러면 마이너스 어마운트가 같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플로도 안 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5,000이 있는데 뭐 신경 안 쓰고 이거를 인테저 민발효가 말고 맥스 밸류인데 맥스 밸류 이렇게 되면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죠. 그렇죠? 현재 5,000원이었는데 거기다가 인테저 맥스를 더하니까 범위 벗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포짓 같은 경우도 여기는 두 가지를 검사했는데 하나만 했어요, 보통. 왜냐면 오버플로 나는 거 여기서 신경 안 썼는데 만약 오버플로 나는 것도 신경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인 거 신경 안 쓰면은 오버플로가 난다고 예외 발생되지는 않아요. 근데 밸런스 값이 뭐가 될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서트를 활용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요걸 한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어서트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좀 구분해서 알고 싶으면 두 개로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나눠서 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오류 줄이기 팁. 예외 처리 팁 말고 프로그램 오류 줄이기 팁. 첫 번째, 널 반환한 메소드를 만들지 말자. 너를 반환하지 말자. 여러분들 함수를 만드는데 너를 반환한다. 그럼 안 좋아요. 반환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get student by year에서 4학년을 찾았어요. 어떤 리스트에서. 근데 4학년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반환할 수도 있고 그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너를 반환할 수 있고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리스트가 사이즈가 0인 걸 반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처리해야 되지만 만약에 너를 반환하지 않고 사이즈가 0인 리스트, 뭐 사이즈가 0인 배열을 반환하면 이거 없어도 이 코드를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어요. 왜? 포문이 한 번도 안 돌겠죠. 사이즈가 0이니까. 그래서 너를 반환할 때 너를 반환하지 말고 다른 걸 반환할 수 있고 그 다른 걸 반환하면
여기서 결과값에 if문은 안 써도 된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게 최고예요. 알겠죠? 그래서 많은 라이브러리에 보면 어떤 객체를 반환해야 되는데, 참조값을 반환해야 되는데 요청한 게 없어. 요청한 게 줄 게 없어. 그러면 널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결과값이 널인지 아닌지 검사하고 처리해야 돼. 근데 그거보단 왜? 그 사용한 사람이 널 검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널 검사를 안 해더라도 코드에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빈 복합 타입 또는 빈 메소드만 가지는 별도 객체를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널 객체라고 해요. 학생인데 비어 있어요. 그냥 빈 코드. 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빈 복합 타입, 더미 오브젝트 이런 걸 만들어서 얘를 처리해라. 그리고 널 값을 메소드 전달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가 검사한 다음에 널이면 그 함수를 호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무조건 전달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참조 값을 어떤 다른 함수에 줄 때는 내가 먼저 검사해 보는 게 좋아요. 얘가 유효한 걸 가리키고 있는 애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가리키고 있는 애인지.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애 주면 그 함수가 잘 처리되어 있으면은 예외를 잘 처리해 줄 텐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오동작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그 자바 최근에 추가된 요소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객체를 받아서 객체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형태의 함수는 메소드는 얘가 참조 타입이니까 항상 무슨 값을 가질 수 있어요? 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널이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괜히 널을 여기다 할당해 놓으면은 나중에 또 문제가 돼요. 널 값을 할당해 놓으면 내 멤버에 널 값을 할당해 놓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수의 인자 타입이 참조 타입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널 값이 올 수가 있다. 그럼 널 값을 내가 검사를 해줘야 돼.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자바에는 objects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require, non, null 예요. 그러면 얘는 저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가 null이면은 null exception, null point exception 예를 발생시켜주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할당해줘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require, non, null, else. 그래서 name 무명하면 name이 null이면 A에 뭐가 할당돼요? 무명이 할당되게끔 할 수 있어요. 기본값.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이런 예외를 처리할 때 객체와 관련된 예외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메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할 때 특히 널 처리할 때 많이 써주시면 되고 어디에다가 참조를 할당해야 된다. 그런데 참조를 할당하기 전에 얘가 널인지 아닌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해 주세요. 아니면 기본값이 할당할 게 있으면 얘 대신에 얘를 써주시면 좋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는 얘를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니까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떤 데다가 널 값을 할당할 때 검사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옵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반환할 때 널을 반환해야 될 때 널 대신에 옵셔널 타입을 반환할 수 있어요. 옵셔널 타입.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 get student by name에서 홍길동. 그럼 홍길동이 없어. 그럼 옛날에는 주로 널 값을 줬어요. 그럼 널 홍길동이 없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옵셔널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옵셔널. 그리고 옵셔널은 범용 타입이기 때문에 뭘 유지하냐를 여기다가 인자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학생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으면 조 코드랑 달리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is present 하면 이렇게 해요. 있으면 해. 없으면 하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얘랑 쟤랑 차이 있어요? 차이 없죠.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나중에 함수형 프로그램이 되면 이렇게 짤 수 있어요. if present 뭐 해라. 얘랑 얘는 얘가 더 간결하죠. 함수형 프로그램이. 그래서 요게 얘가 넘겨받은 값이 존재하면 널이 아니면은 요 함수를 실행해요. 실행하고 아니면 안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향후 뭐 프로그램 자바 관련된 프로그래밍 할 때 예외를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널과 관련해서 널을 할당해야 된다든지 널을 반환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브젝트와 옵셔널이라는 클래스를 익혀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최신 트렌드에 맞고 강건성이 높은 코드들을